약간 좀 생뚱맞은 예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폴리에틸렌이란 물질을 아시나요? 웬 인공지능 얘기에 폴리에틸렌이 나올까? 이러실 수 있어요. 폴리에틸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학식이 있잖아요. 탄소가 있고 아래 위에 수소가 있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1939년에 특허가 나오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쓰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물질은 절연체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전기를 통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39년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이 전쟁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자장비를 많이 사용한 첫 번째 세계대전인데요. 전자장비에는 전선이 들어가고 피복이 필요합니다. 절연체가 필요하죠. 근데 절연체로 고무를 써야 되는데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자 고무 물량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고무로는 타이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절연체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필요했을 때 딱 개발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군수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민간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원래 이런 것들은 전쟁 끝나면 민간에 풀립니다. 민간에 이제 풀리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이게 군수 물자라서 이제 못 팔고 있으니까 안타까웠지만 이게 민간에 풀리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특성이 뛰어난 물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민간에 이 물질을 풀고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플라스틱이죠. 이름을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 회사와 과학자들이 예측 못했던 거는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좋아할 거라고는 알았지만 이렇게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기술의 혁신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 폴리에틸렌의 화학식인데요. 이거는 탄소가 끝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 위에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럴 수 없어요. 연결되다가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 7개, 8개,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툭툭 끊어져서 자연에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탄소가 8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물질을 옥테인이라 그래요. 화학 용어로 옥테인이라 그럽니다. 옥테인이라 그러면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면은 이게 휘발유입니다. 석유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란 것은 이 옥테인을 억지로 연결을 계속 시킨 겁니다. 중화표소를 이용해서 계속 억지로 연결시키면 이게 길어지는데 길어진 게 꼬인 것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건 석유화학공업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 구조에 들어있는 중요한 원자는 바로 탄소인데요. 탄소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죠? 이산화탄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기후위기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로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즉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기후를 바꾸는 요인이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새로운 기술 혁신이었죠. 증기기관, 내연기관 각각 한 250년, 150년 전에 개발된 신기술들이에요. 그걸 개발한 과학자들이 200년 후에 후손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위기로 고생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다 죽어서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지도 않아요. 자기가 만든 기계가 먼 미래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그 인공지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기술 혁신이 있었을 때 여기서 어떤 미래가 올지를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미래를 예측을 다 해봤지만 그 예측이 옳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2000년의 세상이라는 그림이에요. 2000년의 세상. 언제 그린 거냐면은 1900년에 그린 거죠. 그러니까 100년 후에 올 세상을 상상해서 1900년대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잠수함을 고래가 끌고 있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인가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당시로서는 아주 과학적 그림입니다. 이때의 세상은 마차가 있던 세상이었거든요. 물론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었지만 고장이 자주 나서 잘 안 탈 때예요. 사람들이 아직 타기 좀 두려워할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자동차가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널리 쓰이지 못한 이유는 인프라 스트럭처가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자동차 교통도로법이 없었고요. 교통경찰이 없었고요. 신호등이 없고 도로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선도 없어요. 차선도 없고요.
자동차 보험도 없고요, 면허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역사에서 중앙선이 만들어진 게 1923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이게 우리 사회에 들어오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자동차가 맨날 고장 나는데 물속에서 만약에 내연기관으로 작동되는 잠수함 탔다가는 죽겠죠. 그러니까 말 대신 다른 게 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고래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미래에 대한 얘기 중에 들었을 때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런 얘기들 가운데 아마 일부가 이런 얘기일 확률이 큽니다. 정말로 올 미래를 얘기해 주면은 내연기관 작동되는 잠수함 탈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때에도. 지금도 그럴 거란 이야기죠.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거 있었고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기적의 알약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예측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기술이 바로 여기 이겁니다. 인터넷. 인터넷은 왜 예측 못했냐면요, 인터넷은 나온 다음에도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1995년쯤에 우리나라에 이제 널리 깔리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도 정확히 인터넷이 뭐지?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까요?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나선 하이트라는 미국인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 기간 중에 적어도 서양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아이들의 자살률과 우울증이 3배 이상 급증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아이들이 정신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요. 각국에서 다 초비상이 걸립니다. 교육계에서.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야 스마트폰의 어떤 안 좋은 점이 아이들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지금 현재의 답은 SNS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이 소통의 수단이라고 어른들은 생각했지만 실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은 끝없이 거기다가 자기의 멋진 모습을 올리는 강박, 일을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죠. 안 하면은 소외가 되거나 왕따가 되고요. 하는데 끝없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요. 남의 거에 좋아요를 눌러야 되고, 좋아요를 얼마나 받는지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들 사이에 경쟁이 되고요. SNS를 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을 망가뜨린다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덴마크에서는 15세 미만에게 SNS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지금 합니다. 이제 곧 표결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15세 이하 아이들은 마치 담배랑 같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담배를 성인들은 자기를 통제하면서 피울 수 있지만 아이들은 중독돼서 그걸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주는 중독성이 그 정도를 능가하고 거기에 막대한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는 이 기류가 이제 서서히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스마트폰이 폐해를 끼칠지 안 끼칠지 논란이 많았고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줘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한 10년 전이죠. 근데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안 주면 아이들이 소통을 못해요. 이제 와서야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2010년부터 15년, 20년까지 아이들의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때 스마트폰이 도입됐잖아요. 3년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간 중에 특별히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우울증은 오히려 좀 더 좋아집니다. 자살률도 큰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이 책의 저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언론사에서 한 건데요. 조나선 하이트한테 우리나라는 왜 당신이 말한 거랑 데이터가 다를까? 조나선 하이트의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답을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답을 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가 가장 큰 나라고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가장 나쁘고
자살률이 가장 높고 우울증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이 들어갔지만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게 그 사람의 답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여기 모여서 인공지능의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요. 저희가 좀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인공지능 때문에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으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 때문에 뭔가 더 하려고 우리가 했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신이 피폐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네에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악이기 때문에 뭔가 하면 조금 좋아집니다.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 더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인지 무언가를 덜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지.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국가적으로는 부강하게 돼요. 그런 극악의 경쟁 속에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의 가치는 높아지고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아이들 개개인의 삶이 좋아지는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이 스마트폰 문제만 보더라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부터 물리학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물리학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보존 법칙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에너지는 보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 이 동영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진자가 보이시잖아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요. 먼저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가. 그다음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가. 이 두 개의 합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높이가 있을 텐데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겁먹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턱에 부딪히지 않아요. 떠날 때 턱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턱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학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제 이런 동영상이 막 다니던데요. 네,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진자의 운동인데요. 뭐 이건 예측 가능한 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보존되고요.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거죠. 사인, 코사인 함수 관계는.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제가 조금만 변형시키려고 해요. 조금 변형시키면은 이제는 진자가 두 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운동을 예측해 보세요. 이 운동이 예측이 되시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카오스 운동이라는 건데요. 외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이공계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짜리는 배우는데 두 개는 왜 안 배울까? 안 풀리거든요. 두 개부터 안 풀립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일 때 물리학자들은 이걸 예측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카오스 운동이에요. 카오스. 자,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일 때조차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제가 에너지를 보여드릴 텐데 식이 조금 복잡해요. 아주 조금 복잡해요. 뭔가 불안하시죠? 네, 조금밖에 안 복잡한데요. 여기 지금 4개의 변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P1, P2, 파이1, 파이2 이 4개가 막 바뀌는데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어요. 이런 걸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카오스 이론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날씨가 카오스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요. 날씨 올해 크리스마스 때 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자, 하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모으면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다른 것으로부터 변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디선가 가져와야 돼요. 창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이런 복잡한 운동,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인데요. 즉 이렇게 변화가 있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되냐면은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되는 것들을 다 찾아놓으면은 그러면은 변화를 찾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가공동량 보존 법칙, 전자량 보존 법칙 이런 수많은 보존 법칙들이 있습니다. 화학 문제를 풀 때에는 사실 보존 법칙만 가지고 문제가 풀려요.
이쪽에서의 양들이 안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들을 다 맞춰놓으면 변화 자체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변화가 빠를 때 오히려 변화를 예측하려고만 하시지 말고요. 그냥 그게 어려워서 그래요. 예측만 된다면이야 예측해서 그걸 가지고 대비하면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의 미래는 1년 뒤에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자꾸 예측만 어떤 인공지능이 나올까 이거는 예측 못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더라도 안 변하는 게 뭘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거라서 코딩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점수가 높았어요. 제일 인기 학과였고요. 그래서 다른 학과로 들어온 애들도 어떻게든 컴퓨터공학과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올해 이건 지금 챗 GPT 때문에 그래요. 올해 8월 달 미국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다 취업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공지능 챗GPT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대학을 졸업한 정도 애들보다 훨씬 나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견급 정도의 프로그래머들은 괜찮은데 중견 이하의 신입 프로그래머들은 더 이상 적어도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도 필요가 없는데 내년 되면 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누군가는 미래를 생각해서 신입을 뽑아서 키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 분야는 거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내의 여러 IT 기업들이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공지능이 뜨고 코딩이 뜰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